자, 이렇게 이번 주에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먼저 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련한 투자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시죠. 월요일의 남자, 미래에셋증권 반포 WM센터의 장희정 지점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매일경제신문 이제 기자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방미, 방캐나다 얘기를 통해서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게 이 환율 문제였거든요. 네네. 뭐 다행이라고 할지 몰라도 지난주 후반에 통화 수업 얘기가 나오면서 원화가 그래도 1,400원에서 빠르게 안정을 찾는 모습은 보였는데 또 한 번에 또 되돌릴 수도 있는 이슈가 이번 주에 또 FOMC가 있다 보니까 1,400원이 또 단방에 뚫릴 수도 있거든요. 일단 이런 추세, 환율이 그래도 안정을 찾을지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중첩이 되는데 참 전망하기가 어려운 기간인 건 맞는데요.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금요일 날 시작을 1,399원에서 했어요. 맞아요. 깜짝 놀랐었죠. 네. 근데 이게 사실 목요일에도 구두 개입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도시락 폭탄이라고 하죠. 일단 외환 당국에서 개입을 할 때 딜러들이 이제 점심 먹으러 갔을 때 그래야 이제 호가가 얇으니까 한 7억 달러 정도 추정된다고 하는데 목요일에도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요일 날 1,399원으로 출발을 했고요. 근데 한 2시 50분경이었을 거예요. 이제 그 최상목 경제수석이 이제 통화스와프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뭐 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단기간에 한 10원 정도 훅 빠졌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1,388원으로 이제 끝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글쎄요. 일단은 그때 그 금요일에도 추정하기로는 한 20억 불 정도 외환 개입이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럼 구두 개입이 먹히느냐? 일단 목요일 날로 보면 안 먹히죠. 일단 이게 그래도 의미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주변국들보다 더 빠르게 이게 절하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또 속도 조절을 주는 거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구두 개입이나 외환 당국의 개입이 그 방향을 완전히 꺾어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좀 같이 보셔야 돼요. 달러 인덱스가 오르는데 다른 통화 대비해서 지금 보시면요. 약간 통화 스와프가 그렇게 절실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의미는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여서 원화가 약세인가? 아니죠. 우리나라 전혀 문제 없거든요. 그냥 달러가 강세예요. 모든 통화 대비해서.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좀 일정을 지연시킨다든지 속도를 조절시킬 수는 있지만 방향을 바꾸려면 달러 자체가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의미는 있으나 그게 모든 걸 해결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달러 인덱스 같이 보셔야 됩니다.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데 우리가 구두 개입이나 외환 당국에서 또 도시락 폭탄을 투하한다 그러면 그건 약간 일시적인 효과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래서 의미는 있고 속도는 늦출 수 있지만 결국엔 달러 인덱스를 보자. 그러면 뭘 봐야 됩니까? 유로화, 엔화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다행인 거는 요새 엔화도 일본 중앙은행도 좀 구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입을 하죠. 그건 이제 일단 의지의 표명이고요. 그리고 또 유럽은 자이언트 스텝을 한번 했고 또 자이언트 스텝 얘기가 나오면서 또 유로화에 대한 방어 의지가 있으니까 약간 이제 그들에게 좀 달려있긴 하지만 달러 인덱스가 이제 110을 좀 다시 안 넘어갔는지 109 중반이거든요. 그런 것들 같이 보시면서 환율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적절한 시기에 이 당국에서 통화 수합이라든지 외환 개입이 들어와서 다행이긴 한데 만약에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화 지수가 110을 넘고 막 치고 올라갈 때 외환 당국에서 1,400원을 기준으로 뭔가 안정을 찾겠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다 대고 더 때릴 수가 있어요. 오케이 하면서 더 때리면서 이걸로 무너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통화 수합 아까도 이제 얘기할 때 한미 통화 수합 자체에 기대하진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통화 수합이 필요할 만큼의 급박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당국에서는 1,400원이라는 것이 왔을 때 한 번쯤은 립 서비스를 한 번 한 것 같아요. 너무 빠르게 절하되는 거를 좀 통제하는 건 있지만 이번 주 FOMC 20과 그러니까 우리 주 후반에 FOMC에서 기준금리를 75bp 올리고 나서의 외환 시장도 볼 것 같고 그리고 9월 22일에 BOJ의 또 통화 정책이 있거든요. 엔화에 대한 움직임을 보고 나서 좀 판단하는 게 오히려 시기적으로는 나을 것 같아요. 외환 당국 입장에서도 지금 FOMC 이전에 외환 소비를 너무 빠르게 했는데 1,400원이 무너져 버린다? 그럼 시장의 센티멘트는 더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더 개입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빠르게 개입하지는 않는데.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1,400원은 지켜내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데 1,400원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인식을 주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1,300원 지키겠다고 했는데 1,300원이 단방에 안 뚫려버리면 지켜지고 외환 혼란이 당국에서도 더 커지니까. 1,400원 얘기했는데 단방에 뚫려버린다?
그러면 외환은 또 심리적인 그런 어떤 쏠림 때문에 예. 급박하게 그러면 문제가 안 될 거였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1,300원이 그냥 1,200원에서 1,300원 와도 한국 시장이 물론 조금 빠졌지만 문제 안 됐지 않습니까? 1,300원에서 1,400원 와도 이제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팔진 않아요. 네네. 거기서 수혜를 보는 기업을 찾는 분위기로 가야지 네. 1,400원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외환 이게 아니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제는 맞습니다. 조금은 네. 이게 뭐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예.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그래서 자동차주들이 굉장히 수혜를 그럼요. 보는다는 네. 인식이 시장 대비 강했고 네. 그런 움직임이 좋았는데 그러면 일단 1번 질문을 통해서 나오는 결론은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좀 안심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일단 이제 달러 인덱스랑 연계해서 보시면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그리고 유럽이 이 정도 환율에 대해서는 과하다라는 인식을 조금씩 공감대가 나왔죠. 생긴다면 맞아요. 네. 거기다가 미국까지 조금 거기에 동조를 해준다면 약간 변곡점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우리 단독으로 뭘 하긴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렇다면 저희가 뭐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브리핑 해드리니까요. 주 후반에 FMC 회의가 그렇죠. 또 외환시장에 어떤 변수가 될지는 계속 체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슈로 넘어갈 텐데요. 네.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는 이른바 재료 매매, 뉴스에 의해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저희도 뒤에서 돈이 보이는 뉴스라는 코너에서 얘기해드리는 종목들마다 수익률이 요즘 눈에 띄게 좋습니다. 종목장이죠. 예, 종목 장세라서. 근데 오늘 그래서 이런 이른바 재료 매매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뉴스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UAM 관련해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내놓습니다. 모빌리티 관련해서 다양한 규제 완화가 발표될 것 같고 네네. 이 또 자동차주들도 좋지 않습니까? UAM은 이른바 광의 의미에서 자동차 주식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점장님?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책 매매라고 하죠. 정책주가 나오면 이제 테마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이게 약간 그 테마주가 화끈하긴 하지만 또 옥석거리기는 있을 것이고 진짜 수혜주가 뭔지에 대해서는 또 고민이 좀 필요한데요. 네. 그러니까 뭐 언론 보도 통하면 이제 오늘 발표될 것 같아요. 모빌리티 혁신안에 대해서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그 자율주행 그리고 UAM이죠. 뭐 자율주행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산업의 관점에서는요. 글쎄요, 이미 약간 자율주행이 이제 둘 다 수년 안에 여러분들이 현실로 마주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지금은 와닿지 않으시더라도. 근데 자율주행은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미 테슬라랑 후발주자들의 격차가 전 많이 벌어졌다고 많이 보거든요. 벌어졌죠. 예, 그게 이제 9월 30일 날 AI 데이 2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근데 이 자율주행은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산업이에요. 자동차 산업보다 훨씬 큰 산업이에요. 그럼요. 근데 약간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뭐 비보 좌회전 이런 거 유튜브 영상 보시면 대단하거든요. 이미 초보 운전자들보다는 잘해요. 근데 운전을? 근데 미국은 아직까지 규제가 좀 있죠. 테슬라가 기술이 너무 앞서가서 약간 그 규제에 좀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면 중국은요. 상식을 벗어나는 규제를 풀어주면서 기술이 없는 애들이 그러면 사실은 열심히 테스트하면서 그렇죠. 올라올 수 있거든요. 예, 예. 또 중국 기업들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규제를 풀어주고 좀 지원을 해주는 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후발주자들도 당연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필요하다 보고 있고요. UAM이 조금 아직까지 익숙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이게 이제 뭐 얼반 에어 모빌리티라고 해서 도시망공 모빌리티거든요. 가장 쉽게 이해하시려면 에어택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에어택시인데 뭐 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 한 20분 만에 간다. 그러니까 하늘을 나는 택시.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인데 택시야. 네.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있긴 있어요. 부유층들은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헬리콥터 이용하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헬리콥터는 문제가 심각한 게 있죠. 일단 소음 너무 그렇죠. 시끄러워요. 그리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주변에. 그래서 약간 뭐 주택가나 그런 건물들이 많은 곳에서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매연도 심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EV톨이라고 해서 전기 수직 이착륙기인데요. 이게 도심에서 이용하려면 이착륙은 수직으로 하는데 그 다음엔 다시 날개를 꺾어서 비행기처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형태의 비행기가 나오는 건데요. 예. 이게 꿈 같은 이야기지만 2025년에 상용화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뿐만 아니라 각 도시들이 이미 2025년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목표가 2025년이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3년 안에 보신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커지는 시장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당연히 선점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예. 지금 후발주자긴 합니다만 예. 근데 UAM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이게 인천공항, 김포공항 갈 때만 타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시면 자 우리 이제 그 수도권의 여러 신도시들하고요. 그리고 서울의 거점 뭐 그 여의도, 용산, 광화문,
뭐 삼성동 이런 데가 다 UAM으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 출퇴근이 20분에서 30분 만에 어디서든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주거의 확장이 일어나는 게 되는 거고 UAM이요. 보통 이제 시속이 한 300km 그리고 비행거리가 한 200km 정도 되거든요. 보통. 근데 그러면 한 비행거리가 한 100에서 150m 되는 도시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신도시가 출퇴근 가능한 게.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게 신도시를 할 때요. 그쵸. 서울 반경 몇 킬로미터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아, 그게 넓어지겠군요. 넓어집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일개 신도시가 일산, 분당, 평촌 이런 데가 딱 서울 반경 20km 선에 딱 걸쳐 있습니다. 약간 이제 좀 TMI로 말씀드리면 그럼 반경의 중심이 어디냐? 광화문 앞에 보면은 고종 즉위 40년 무슨 기념비가 하나 있거든요. 네. 거기가 딱 중심으로 이렇게 그렇구나. 킬로미터를 하는데 30km로 늘리면 김포, 파주 이런 데가 딱 걸리고요. 40km로 하면 동탄이 걸리는데 UAM이 되면 이제 100km까지도 출퇴근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디가 다 포함이 되냐면 원주, 춘천, 천안, 서산 그리고 세종시도 딱 걸려요. 그런 식으로 이게 약간 도시의 과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UAM은 예.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원주, 천안, 춘천 집 사야겠네요. 그럴 수도 있는 부동산 거죠. 가격 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자율주행이나 이 UAM이 갖고 가는 네. 고질적인 문제가 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미국처럼 이 땅이 안 넓어서요. 네네. 굴곡이 많고 네. 이 돌발 상황이 많고 윤리적인 문제가 걸려드는 그런 규제가 있고 네. UAM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또 국방부의 협조를 많이 그렇죠. 받아요. 맞아요. 사실은 그게 좀 걸려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기술력에 제일- 대한 논의는 충분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빠르게 올라가는 속도는 이게 규제와 관련된 이슈라서 이게 어떻게 풀어낼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전 지금 신나게 듣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국방부에서 이런 만약에 맞아요. UAM과 자율주행 이야기 나올 때 맞습니다. 자율주행은 좀 국방부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맞습니다. UAM 얘기 나올 때 국방부에서 어떠한 그쵸. 톤으로 나온지를 보면 네. 한 방에 또 주가가 확 부러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북한과 대치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늘길에 대한 안보가 중요해서 우리나라 보시면 예. 아시겠지만 구글 맵하고 다음에는 네이버 맵을 보면 맞습니다. 달라요. 구글 맵에서는 보이는 군사 맞습니다. 지역이 네네. 있거든요. 지정 그러니까 학적인 부동산 리스트. 투자하시는 분들은 구글 맵을 보셔야 돼요. 군사 지역이 여부에 있는지 꼭 네네, 맞습니다. 공터가 많은데 여기 도로가 있는데 여기 진짜 노다지인데 해서 샀다가는 기획부동산한테 말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물론 이게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 국방부 구글 맵을 보면서 투자도 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게 약간 정말 잘 되면 맞습니다.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걸리는 부분이라서 이걸 어떻게 국회에서 빠르게 진척시켜 주는지도 이게 모멘텀일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모든 게 규제예요, 맞아요. 신산업은. 그래서 맞습니다. 이번에 혁신 로드맵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봐야 되는데 글쎄요, 조금 그 앞서서 얘기가 나온다면은 이제 버티포트라고 하는데 그럼 이 수직 이착륙하는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요 거점이. 그런 데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뻔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확인하시면서 규제가 어떻게 풀리느냐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보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책이 나오면 이제 관련 테마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앞서가는 기업들이 어디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UAM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 이제 미국의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기업이 있죠. 있습니다. 예, 네, 맞아요. 이게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미 작년에 시제기가 나왔고요. 여러분 유튜브 가면 영상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작년 시제가 나왔고 이미 작년부터 시험 테스트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청이랑 연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상용화 목표는 내년이에요. 그래서 미국에는 빠르면 내년부터 그 UAM이 돌아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초기 비용은 엄청 비싸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아마도 헬리콥터는 지금 부유층밖에 이용을 못 하는데 그거에 뭐 한 3분의 2 반값부터 시작해서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치면 한 모범 택시 수준까지 떨어뜨리는 게 목표라고 해요. 근데 그 밖에 이제 이미 시제기를 만들었고 시험 비행을 시작한 기업들이 뭐 아처, 릴리움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처는 미국 회사고 릴리움은 독일 회사인데 모두 이 세 기업 모두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미국에. 근데 주가는 고점 대비 3분의 1 토박이 나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적자의 성장주가 지금 그렇게 맞아요.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만약에 2025년 상용화라면 그 전에 뭔가 변화는 있을 거라서 그 기업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기업은 누가 준비를 하고 있느냐? 대표적인 기업이 한화시스템으로 현대차 그룹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직접 하겠다고 해서 뭐 예. 슈퍼널이라고 하는 자회사를 미국에 설립을 했고요. 한화시스템은 그 오버에어라는 미국 회사의 지분도 30% 갖고 있고 공동 개발하는데 이게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빠릅니다. 오버에어가 개발한 게 한 내년에
시제품이 나와서 내년부터 테스트 비행을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네. 한화 그룹주들, 한화 시스템이 또 오늘 각광받을 수 있겠네요. 방산에 UAM까지 합쳐져 있는 그런 한화 그룹주. 주가는요, 이게 무슨 네. 뭐 드론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연결된 테마주들이 있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더 빨리 올라갈 수 있겠지만 사실 드론하고 UAM은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eVTOL이라고 하는 새로운 수직 이착륙 비행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장 우리나라에 빠른 기업은 한화 시스템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그러니까 다음 질문도 사실은 이제 모멘텀 이슈 이번 주와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연결선상에서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좀 있으면 이번 주에 그 캐나다 총리하고의 이제 대화가 있을 텐데 네. 정상회담이 있을 텐데 그 또 주제가 광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리튬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고 광물과 관련된 부분은 또 프렌드 쇼어링 중국을 좀 배제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또 피해를 보는 부분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맞물려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텐데 일단은 리튬 가격이 폭등하면서 광물 자체가 갖고 가는 이슈 중에 하나가 전기차 그런 배터리 업체들 그렇죠. 원가 이거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전기차 관련주는 계속 보긴 해야 될 텐데 네. 타이밍상 이게 또 안 좋은 타이밍을 주는 건 아닌지 이런 그렇죠.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예. 일단 이제 리튬 가격이 작년 저점 대비해서 10배 이상 올랐어요. 많이 그래서 올랐죠. 왜 이렇게 올랐는지부터 좀 먼저 분석해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말씀드렸듯이 이게 공급망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리튬은요 보통 광물은 이제 CME나 이제 LME 런던 금속거래소 그다음에 이런 거가 벤치마크인데 중국의 가격이 benchmark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중국은요 사실 리튬의 그 매장량은 한 6%, 그리고 채굴은 한 13%밖에 안 되는데 정제를 60% 이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벤치마크 가격이죠. 지금 이제 한 톤당 50만 위안 정도까지 올랐는데 이게 그 한 10배 이상 올랐고 가장 압축적으로 오른 게 한 작년 8월부터 올 3월까지가 그 한 7, 8달 동안 8배가 올랐거든요. 네. 엄청나게 올랐죠. 왜 이렇게 올랐냐? 수급을 봐야겠죠. 수급이 꼬였나. 리튬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 매장량은 너무너무 많은 광물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2020년까지는요. 공급 과잉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적자를 내고 팔았어요. 관련 기업들이. 근데 작년부터인가 언제 수급이 맞춰지기 시작하는데 그 얘기는 뭘까요? 이게 전기차 판매량이 급속하게 늘어나잖아요. 공급 과잉에서 맞춰졌다? 앞으로는 공급이 부족하게 됩니다. 네. 이게 리튬은요, 사실 뭐 의약품에도 쓰이고 유리, 뭐 세라믹 이런 데 많이 쓰이긴 하는데 어느덧 이제 배터리, 특히 전기차 관련해서가 50% 이상이 차지하게 됐죠. 근데 전기차가 얼마에 많이 팔렸냐? 러프하게 그냥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포함해서 2019년에 뭐 200만 대, 20년에 300만 대, 작년에 660만 대, 올해 930만 대 예상됩니다. 뭐 50%, 어떨 땐 100%씩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50%씩 계속 성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전체가 전기차는 아니니까 리튬의 수요는요 매년 한 30% 정도씩 성장을 합니다. 근데 리튬의 공급은 한 20% 정도씩 성장을 해요. 네. 그럼 어느 순간에 만나서 공급 부족이 가는 거죠. 쇼티지네요. 빠르면 내년 아니면 예. 2024년부터는 심각한 공급 부족에 돌입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뭐 오를 수밖에 없죠. 일단 입도 선매라도 관련 업체들이랑 예, 해야 될 거 해야 아니겠습니까? 되니까. 그래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른 건데 이게 근데 그럼 리튬 광산을 새로 개발하는데도요 한 7, 8년 이상 걸린다고 해요. 예. 주로 이제 호주에서는 이제 광산에서 광물을 캐서 정제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남미 가면 이제 염호라고 해서 예, 물을 증발시켜서 소금처럼 만드는데 그거 증발시키는 데만 1년 걸린답니다. 그래서 예.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게 그 단기간에 아무리 개발을 한다고 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요. 예, 속도가. 네, 그렇죠. 예.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크죠. 특히 정제. 왜냐하면 이게 환경오염. 이런 그리고 또 인력이 이제 예. 위험하니까 안 하고 이러다 예. 보니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몇 달 전에는 기업들아 리튬 정제 산업에 좀 뛰어들어라 이러다가 아무도 안 하니까 얼마 전에는 우리가 하겠다라고 할 직접 정도예요. 하겠다. 근데 리튬 정제를 직접 해야겠죠. 왜냐하면 IRA 법안하고도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테슬라가 굉장히 기민하게 이렇게 반응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2차 전지 업체들한테 얼마나 부담인가 원가를 좀 분석을 해드리면요. 예. 이게 리튬이 어쨌든 양극재에 들어가는 거죠. 양극재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우리가 NCM 들어보셨죠? 니켈, 네. 코발트, 망간. 망간. 이 세 개를 합쳐놓은 걸 전구체라고 해요. 네. 그거랑 리튬을 아주 고온에서 녹여서 융합시키는 게 양극재입니다. 그러면은 그 양극재가 2차 전지 배터리 원가의 40% 정도 차지하고 네. 과거 가격 대비해서는 전구체가 한 70% 차지하니까 리튬은 30%인데 올랐겠죠. 리튬 가격이 올랐으니까. 니켈 코발트도 한 2배씩 오르긴 했는데 리튬이 10배 올랐으니까. 한 절반 정도 차지한다고 치면 거의 20% 정도 차지한다고 봐야 될 겁니다. 리튬이. 근데 그게 10배가 올랐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업체들이요, 그 양극재 업체들이 그걸 사와서 그 전구차랑 합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부담이 안 될 수가 없는데 지금까지는요, 이게 원가 부담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장기 공급 계약이 있죠. 그래서 근데 보면 이제 새로 맺는 계약부터는 가격이 껑충 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뭐 세트 업체나 재료 업체들 보면 아직까지 매출 증가와 이익 증가, 이익률 증가까지가 다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온전하게 새로 맺는 계약의 높은 가격을 반영하고 있는지는 네.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부담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면 반대적인 사고가 필요하겠죠. 예. 리튬 가격이 오르면 좋은 기업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광산 기업, 그죠? 채굴 기업, 그리고 판매하는 기업. 이거를 다 하는 기업이 있어요. 미국의 이제 알버말이라는 기업이 가장 큰 기업인데 거기다 이제 뭐 칠레 SQM 그리고 그다음에 뭐 중국의 강복 리튬, 천재 리튬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그 알버말이라고 하는 기업이 지금 사상 최고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얘네들도요. 벼르고 있어요. 장기 공급 계약이다 보니까 리튬 가격 오른 걸 다 반영을 못 시키고 있다가 지금 계약을 맺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리튬 가격이 상승이 계속 될 것 같으신 분들은 그걸 보시면 좋겠습니다만 네. 신기술의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뭐 엄청난 대기업이 참여를 하고 이러면 또 리튬 가격은 안정될 수 있으니까 너무 한 방향으로 보실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예. 굉장히 많이 빠졌고 그런데 또 이 와중에 이수화학, 동화기업 같은 네네. 소재 기업들은 네. 왜 또 상대적으로 좋은 건지 옥석이 가려지는 것 같은데 해석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냐면은 네. 그 스프레드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네. 이제 약간 이제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도 전구체를 사와서 이거를 리튬이랑 합친 다음에 양극재로 판매하는 그 네, 스프레드도 중요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스프레드를 지켜내면 사실은 이익률은 늘어나는 거니까 예. 각 업체별로 내가 원료를 사와서 판매하는 가격의 스프레드에 따라서 예. 주가 등락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수혜주도 있고 피해주도 있고. 근데 당장은 리튬 가격 상승에 따라서 2차 전지 소재주들이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다. 뭐 하락까지는 아니고요. 예. 그 새로 맺는 계약에 대한 부담을 애널리스트들이 반영하는 그 리포트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가격만 또 반영을 시킬 수 있으면 나쁘지는 않은 거죠. 네. 당장 투자 의견이 어떻다라고 결정을 내리기는 지금 좀 근데 뭐 수요가 만약에 괜찮다 그러면 네. 가격 전가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은 마진은 또 하락하더라도 Q단의 이슈가 또 전환이 될 수 있어서 반드시 악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가격 그렇군요. 리튬이 왜 올랐을까? 수요가 있으니까 그렇죠. 올랐다. 그렇죠. 이러면 또 아. 네,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고 왜 아. 주가가 미리 하락했기 때문에 Q는 무조건 증가합니다. 네, 네. 거기서 네. P를 얼만큼 네. 지켜내느냐가 중요한 네. 거죠. 굉장히 우리 애널리스트께서 여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보니까 리튬 가격의 하락을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신중한 앵커 점수 맞추신 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있어요. 오페라 티켓을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 샵 2034로 문자를 주시면 되는데 저희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네. 신중한 점수 70점이라고 아, 그래요? 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방송 보시고 점수 맞추시고 응원 댓글도 남겨주십시오. 저희 월요일의 남자 월요일마다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잠시 휴식기를 가지고 네네. 곧 뵐 거예요. 네, 그래야죠. 그렇죠? 잠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미래에셋증권 반포 WM센터의 장희성 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